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 못하고 막 첫 시간을 빼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강의되는 게 저는 없었잖아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 운영하는 게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계속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중간에 끊기가 뭐한 거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적응하고 또 내일은 또 적응하면서 이제 잘 해나가기 시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소고표 관련해서 유리한 소고표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유리한 소고표 허용되는데 거기 유리한 소고표 관련된 판례 중에 두 번째 판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인재 소고표 관련 판례 밑에 바로 밑에 판례가 있는데 피고는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피고인이 갑이 행정청으로부터 국가기관이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면허가 취소됐는데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무면허운전이죠.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취소된 걸 뻔히 하면서 운전을 계속해. 왜 그랬냐면 얘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얘가 항쟁을 한 거야. 이 취소 처분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왜 취소 당해야 됩니까? 라고 다툰 거예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다툼이 내가 주장한 게 받아들여진 거야. 다시 말하면 요 앞에 취소 처분이 있었잖아요. 이 취소 처분의 취소 내지는 철회죠. 됐어요? 취소 처분을 없앤다 이거야. 이걸 취소해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취소가 취소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 아닐 텐데 이 뒤로는. 근데 문제는 이 취소 처분의 효과를 여기다가 소급 적용하면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 즉 소급필 인정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 운전이 무면허 운전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 취소 처분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없는 것이 되니까 당연히 이 소급 적용에서 이게 무면허 운전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소급 적용이 이 소급표가 피고인에게 유리해 불리해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람을 처벌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급표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의 판례. 그래서 피고는 행정처분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되었다면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 시, 이게 처분 시죠. 이게 처분 시, 그죠?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더 이상 무면허 운전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내용의 판례.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소급표 문제고, 소급표 금지원칙 관련해서 또 중요한 판례가 어디를 보시냐면, 그 페이지 인정한 판례, 그 유로 두 번째 판례 있죠? 유로 두 번째 판례? 이 33페이지 두 번째 판례 보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형 기준이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횡령죄를 저질렀다. 횡령죄를 저질렀다 또는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횡령 액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횡령 액수. 액수에 따라서 뭐예요? 액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 그죠? 다양하잖아. 저도 뭐 양형 기준은 뭐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모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횡령한 놈은 좀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액수에 따라서 뭐예요? 형벌도 달리 처벌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형벌을. 그게 이제 양형 기준이, 양형 기준. 형의 양을 정하는 기준이란 말이죠. 대법원이 그걸 갖고 있어. 양형 기준을 만들었어. 왜 이걸 만들어놨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야. 이재용은 오히려 봐주고 레미제라블은 무겁게 처벌해. 이렇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잖아. 이런 걸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관들한테 야 대충 이거 같은 범죄를 하더라도 이런 거를 기준에 따라서 예컨대 뭐 많이 횡령한 놈은 좀 높게 처벌하고 조금 횡령한 사람은 좀 가볍게 처벌하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야. 뭐 뇌물죄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이면 뭐 얼마, 형을 얼마, 또 그보다 좀 적으면 좀 양을 적게
그렇지 않으면 뭐 재판관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떨어진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양형 기준을. 근데 이 양형 기준이 뭐냐면 이게 양형 기준이라는 게 법률일까요, 아닐까요? 법률일까 아닐까요? 법률이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법률의 효과는 뭐죠? 법률의 효력은 누구한테 효력을 미쳐요? 법률은 누구한테 효력을 미쳐요? 법이 하나 만들어서 형법이 만들어서 형법이 만들어서 이게 효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국민한테. 그래서 대국민적 효력이 있어요. 효력은 일반적 효력이라고 그래. 일반적 효력. 누구한테만 특별히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없고 이런 게 없어. 다 미치는 거야. 이게 법률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양형 기준은 법률의 법적 효력, 즉 국민들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 이게 뭔지도 몰라. 이건 누가 따라야 되는 거? 법관들이 재판할 때 따라야 되는 내부적인 규칙에 불과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니까 따라서 여기에 뭐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법관들이 따라도 되고 다만 그걸 참고로 해서 가능한 따르는 게 좋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가까운 예로 이재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용은 지금 대법원의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재판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 이후에 대법원 판결 나왔는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재용이 이제 회사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대차대조표 이런 것도 손익계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삼성의 회장이 되기까지 쭉 거쳐왔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내부의 어떤 손익 이런 조작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이라고 아세요? 우리 대법원 판례 배임죄 파트도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인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삼성의 이재용이 삼성을 먹는 과정의 첫 번째 출발점이야. 됐어요? 즉 에버랜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게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있죠. 옷 제일모직 있잖아요. 그 옷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고요.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게 좀 좋은 회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서 제일모직을 먹은 거야. 에버랜드를 먹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에버랜드를 먹고 그리고 나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해서 제일모직을 먹어요. 이재용이 제일모직을 먹은 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있죠.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박근혜가 등장하고 막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뇌물 수뢰죄와 증례죄 문제가 발생해. 우리 대법원 판례 다 나옵니다. 수뢰죄 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 판례는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다 재판 판례로 나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뇌물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 영업 실적이나 이런 걸 조작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어요. 됐어요? 삼성물산을 먹으면 이제 먹었다는 얘기는 대주주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삼성물산을 먹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먹게 되는 거야. 저절로. 왜냐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야. 삼성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삼성에는 계열 회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계열 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A라는 회사, B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E라는 회사가 있잖아. 그럼 얘가 얘의 대주주, 얘가 얘의 대주주, 얘가 얘의 대주주, 얘가 얘의 대주주, 얘가 얘의 대주주야. 이렇게 물고 물리게 돼 있어. 회사 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야.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먹으면 삼성전자를 먹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삼성물산까지 먹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지금 삼성 전체의 회장인가? 이재용이? 그럴걸?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나 지금도? 회장을 하는 거 같죠? 그죠? 그죠? 삼성 다 먹은 거야 결국은.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1심 법원에서 처음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이재용이 유죄를 맞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이 돼요. 1심에서.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심 올라갔겠지. 2심 법원의 그 재판관 판사가 얘를 유죄로 인정해요. 유죄로 인정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집행유예를 풀어줘요. 그래서 2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나와 얘가.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은 이제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거지.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얘를 2심 법원에서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 재판관 이름이 뭐더라? 정원식인가? 그러니까 그 재판관 있는데 2심 법원 고등법원 판사겠죠?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풀어주는데 집행유예를 풀어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판단해가지고 뭐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 받은 액수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아니 뇌물 증례자 그 이재용은 증례죄죠. 뇌물 공여자가 5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상을 뇌물로 줬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양형 기준에 뇌물 공여자가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정확히 액수는 까먹었는데 그 액수 이상을 준 사람이다. 그게 유죄로 인정되잖아. 그럼 집행유예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집행유예 주잖아. 뇌물 공여 액수가 몇십억이야. 뇌물 준 액수가 몇십억이에요.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이야. 됐어요? 그 뇌물의 액수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뭐예요? 최순실 정유라한테 줬던 말 있잖아, 말. 삼성명리에 있는 말이거든 이게. 그 말이 몇십억이잖아. 그 말이 사람보다 더 비싼가? 그죠? 이게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 같은 애들도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러나 품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 이 말이 귀족 계열. 그럼 얘는 비싸요. 훨씬 더 비싼 거야. 잡종 말이다 그러면 좀 가격이 떨어지겠지. 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의 액수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수십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돈 준 것 생각해서 그 일정 수 이상 넘어서 집행을 못 하는데 집행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이 판사는 지금 뭐 했어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랐어, 안 따랐어? 안 따른 거야. 안 따른 거야. 근데도 괜찮잖아요. 뭔 말이야?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안 따로 되는 거야. 뭔 말 있어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소급표 금지원 측에서 소급표 금지라고 할 때 이때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소급 입법이에요. 입법의 입법. 법률에 의한 소급표 금지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법률에 의한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은 뭐가 아니다?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이걸 소급 적용해도 법률에 의한 소급표는 아니잖아요. 이게 법률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양형 기준을 소급 적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게 요 판례입니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 옆에 문제 1번 기출표시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이 출제된 판례예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를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뭐 이상한 표현을 써요. 위법하지 않다 이러면 끝이잖아. 근데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죠. 이중부정 같은 거 많이 써 판례가. 그래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별표에 쭉 한번 읽어보고 제일 마지막 줄에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설명해놨어요. 이런 것을 좀 기억하셔라. 이게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급표 금지 원칙은 쟁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시면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소송법 규정의 변경과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중요한 쟁점 3가지입니다. 이 쟁점 3가지는 그 자체가 다 중요해요. 3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으로서 책 순서대로 얘기하면 먼저 소송법 규정이 나오죠. 소송법 규정의 변경과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거. 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말하는 거야. 있어요? 우리 형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까 죄형법정주의는
죄형 법정주의는 뭐와 관련이 깊다? 형법의 기능 중에 보장적 기능과 관련이 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보장은 뭔가를 보호하는데 뭐에서 보장을 하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해요. 실체법적 보장을 의미하지 이게 절차법적 보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체법이 뭐죠? 바로 형법이야. 절차법이 뭐죠? 소송법이잖아. 그러니까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지 절차법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뭐죠? 여러분 실체가 뭐예요? 범죄의 실체를 말하는 거야. 범죄 실체. 여기서 실체라는 거 뭐냐면 범죄의 실체야. 됐어요? 범죄 실체는 뭐예요? 범죄 성립 요건, 범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거야. 처벌, 제재, 형사 제재,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죄형법정지는 죄와 형벌이니까. 아셨어요? 그럼 범죄 성립과 처벌은 어디 나와요? 형법이 나오는 거야. 소송법에서는 뭐가 범죄고 어떤 범죄에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재판을 하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성립과 처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절차법은, 소송법은. 아셨어요? 우리 형법의 1조, 아까 얘기했죠. 1조 1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조 1항이 행위시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행위시법을 규정한다는 게 소급표 금지원칙이야. 신법의 소급표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원칙이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우리 형법에서 어디에 선언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1조 1항에 선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형법 1조 1항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범죄 성립과 처벌이 행위시법으로 처벌한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 소급표 금지되는 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문제다는 얘기야. 그건 뭐예요? 실체법이 되고 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는 거야. 그렇다면 소송법 규정은 절차법에 불과하니까 소송법 규정이 변경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급표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는 뜻이야. 소급표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얼마든지 소급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왜? 범죄 성립과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논의해? 뭔가 쟁점으로서 논의하는 이유가 뭐야? 문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즉 다시 말하면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범죄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소송법 규정에 어떤 규정을 바꿨더니 변경했더니 뭐와 관련돼 있더라? 범죄 성립과 처벌에 영향을 주더라 이 말이야. 원래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무슨 말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송법 규정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가벌성 자체에 영향이 있는 거야. 있어요? 가벌성 자체에 변화를 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공소시효 규정이 변경되는 거. 대표적으로.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어떤 범죄도 공소시효가 몇 년까지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어디 있어요? 소송법에 있어. 물론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공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법에는 안 들어온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뭐 형법에서는 얘기가 되는 거지. 공소시효 규정이 있는데 이 공소시효 규정이 형소법에 있어. 근데 A라는 범죄도 공소시효를 원래 5년인데 10년으로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 그 A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얘가 7년이 됐어. 그럼 원래 기존의 법률 공소시효 5년이니까 원래 처벌 못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시켜버렸으니까 처벌할 수 있게 되잖아. 원래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인데 처벌할 수 있게끔 바뀌잖아요. 그죠? 언제? 나중에. 행위시에는 5년이었는데 나중에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거죠. 이게 과연 허용되느냐의 문제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 규정 연장되는, 변경된다, 연장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줄이는 것은 뭐 더 유리해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공소시효 연장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한마디로 불리한 항상 소급표야. 유리한 소급표는 제발 해줘, 소급 좀 해주라고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항상 불리한 소급표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벌성 자체, 벌할 수 없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규정을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소급 적용한다. 이것이 지금 소급 입법이에요. 나중에 만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 법률에는 소급 입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볼까. 일단 어떤 A라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봐요. 공소시효가. 근데 이 공소시효를 어떻게 여기서 이 범죄의 공소시효를 여기서 연장하는 법률 연장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거야. 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1번이라 합시다. 이 1번이 뭐냐면 바로 진정소급입법이라 그래. 됐어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죠? 여기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잖아. 여기까지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그 뒤에 그 범죄는 공소시효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한테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진정소급입법. 그게 아니라 2번은 뭐냐면 여기에 여기. 됐어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지. 곧 있으면 완성돼. 곧 있으면 완성되는데 미리 여기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연장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2번이라 해봅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 부진정. 됐어요? 부진정 소급입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나눠서 소급입법할 때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허용되느냐? 그럼 먼저 간단한 거. 자, 부진정 소급입법 얘기할게요. 부진정 소급입법은 이거는 원래부터 허용돼요. 됐어요? 이건 원래부터 허용되는 거야. 우리 통설과 판례가 일치해요, 이거는. 됐어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 금지되는 입법 취지, 인정 취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신뢰 보호. 그렇잖아요.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를 보호해주는 거지. 그럼 신뢰 보호 문제가 되려면 일단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 알겠어요?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신뢰가 형성됐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부진정 소유법의 경우에는 자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형성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지. 아직 처벌이 남아있잖아요. 언제든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 신뢰 이익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신뢰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야 소급표 해서 상관없어 이 말이야. 그래서 부진정 소유법 이거는 허용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표 금지는 적용되지 않아서 소급표를 인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문제는 진정소유법이에요. 진정소유법. 자 여기잖아요. 여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니까 나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처벌되지 않을 거야. 그죠?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형성됐어요. 근데 느닷없이 야 너는 공소시효를 더 연장할 거야. 그래서 소급 처벌해볼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허용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과연 허용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수의 학설은 뭐다? 진정소유법은 허용되지 않아요. 됐어요? 진정소유법은 허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형성됐잖아요. 이건 보호해줘야 된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보호해주자 이거지. 보호해주자. 이게 이제 우리 다수의 입장이라면 우리 판례는 약간 변형돼 있어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그래 허용되지 않아. 금지가 돼.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진정소유법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다수의 학생 무조건 안 돼. 진정소유법 무조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허용될 수도 있다.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5.18 특별법 사건이에요. 있어요. 5.18 특별법 사건. 그래서 5.18 특별법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그랬죠. 5.18이 뭔지 아시죠? 광주 5.18 그렇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80년도 일어났던 일이야. 80년 이게 80년 1980년 5.18이잖아요. 1980년도 있었던 이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서 언제 법이 만들어져요?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어?
1980년도는 누가 대통령일 시대야? 대통령이 지금 있나? 대통령 있지, 당연히 있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최계 대통령. 박정희는 죽었고, 김재규에서 저격당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최계 대통령일 때 전두환이 계엄사령부 돼가지고 광주 점령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 민간인을 사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돼? 전두환이 되잖아. 지가 대통령이 되잖아. 그죠? 지가 자기를 처벌하진 않겠지.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물러나고 누가 대통령이 돼? 노태우가 대통령이잖아. 전두환은 몇 년 대통령이 했어요? 7년 했어요. 7년. 7년 단임제야, 전두환 때는. 그리고 나서 87년 지금의 헌법이 생기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9차 개정헌법, 지금 10번째 헌법이잖아요. 지금의 헌법에 의해서 5년 단임제로 바뀌었고, 그 5년 단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 누구야? 노태우잖아. 끼리끼리잖아. 그잖아. 같이 5.18 했던 놈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7년 지나고, 그 다음에 노태우 5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지?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그죠? 김영삼 정부가 되고, 김영삼 정부를 뭐라고 불러요? 문민정부라고 그러죠. 이 의미가 뭐예요? 문민정부. 여러분들,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정권이 교체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같은 당이니까. 그렇잖아요. 전두환 때 민자당, 민주자유당, 민정당,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때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돼요. 민주자유당.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권이죠. 김영삼 정권은 그냥 민자당 소속으로 그대로 대통령 됐어요. 됐어요? 그대로 대통령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지. 다만 문민이라는 건 뭐야? 민간인, 문.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문무잖아요. 그 전 정권은 군인들 정권이잖아. 그러니까 문무에서 무. 근데 우리는 문인들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지. 군인이 아닌 사람이. 알겠어요? 그래서 문민정부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때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지?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이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때로 보는 거예요. 여권에서 야권으로. 여야 정권 교체.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김대중 정권을 뭐라고 불러요? 김대중 정권을 뭐라고 불러? 국민의 정부라고 하잖아. 처음으로 올곧게 정권이 국민에 돌아갔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한 얘기이긴 하지만 국민의 정부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국민의 정부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 그래요? 참여정부라고 그러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다, 이 말이야. 국민에게 그만큼 오픈됐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 이명박 정권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자기들은 별로 안 알려져 있죠. 그 정권 이름이 안 알려져 있잖아. 수업, 큰일 났네. 이름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안 알려졌잖아. 근데 그때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라고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불러줬어.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실용정부라, 실용정부. 자기들이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을 실용적이다, 이 말이죠. 실용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이념이 없는 거야. 가치관이 없는 거야. 그냥 편한 거 쓰겠다는 거지. 편리대로 가겠다는 거지. 자기들의 가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거지.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린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대통령 이름 쓰는 거야. 박근혜 정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이름 정권 쓰잖아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권의 이름,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권이 자기들의 정부 이름을 표출하는 이 말 속에 자기들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 보세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5.18 일으켰고, 80년도에.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권 때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지났어? 최소한 7년, 5년, 12년에다가, 김영삼 정권 때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만들어질 거야, 이게. 그래서 한 14년? 최소 14년 지났죠. 그러면 보세요. 5.18 1980년도 있었던 그 사건이 나중에 지금 법이 나중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10몇 년 뒤에 만들어져가지고 과거를 처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급입법이에요. 얘가 소급입법이에요. 소급입법. 알겠어요? 소급입법이야. 근데 문제는
이때 5.18 때 전두환 노태우가 저질렀던 범죄들은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야. 다양한 범죄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들은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것들은 뭐니까? 기껏해야 부진정 소급입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때 저지른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을 테니까 문제는 이 법률은 1980년도에 5.18 때 있었던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진정 소위법은 상관없는데 진정 소위법이 문제가 됐던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법률에서 먼저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은 그냥 일단 누구한테 떠넘겼냐면 헌재에 떠넘겨요. 헌재 이게 이제 위헌 소송이 올라간 거란 말이야. 전두환 노태우가 헌법 소송까지 했어. 이 법률은 위헌이다 한 거야. 위헌이다. 왜? 소급표니까. 분명히 죄용법진에서 소급표는 금지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위헌 법률이다라고 헌법소를 냈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릴 때까지 대법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판단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맡겼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을 내려줬겠죠. 헌법재판소 뭐라고? 합헌 내려버린 거야. 이 법률은 헌재가 합헌이다. 알겠어요? 진정 소유법이 되든 부진정 소유법은 상관없다. 다 무조건 합헌이다. 이 법률은. 알겠어요?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이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신뢰보호 같은 거 얘기할 때 신뢰보호도 뭐냐면 신뢰 이익이라고 할 때 어떤 이익이라고 할 때 특히 이 합헌을 얘기할 때 뭘 비교하냐면 어떤 이익을 이익을 교량하는데 여러 합헌을 얘기할 때 논거들 중에서 논거 중에 뭐가 있냐면 이익교량이 있어요. 뭐냐면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비교하는 거야. 사익이 뭐겠어요? 전두환 노태우의 이익. 알겠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익, 개인적인 이익. 공익은 뭐예요? 국민들의 열망. 뭐가 더 커? 이게 훨씬 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시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훨씬 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익교량을 통해서 공익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걸 인정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정소유법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예요? 얼마나 고마워. 책임을 다 얘네 떠넘겼던 얘네들 합헌해 주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합헌해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처벌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진정소유법도 부진정소유법 상관없이 다 처벌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 그때도 저들도 범죄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처벌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진정소유법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 예외적으로 이게 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송법 규정 변경과 소급표 금지 원칙도 문제점 나와 있고 그 밑에 판례도 나와 있죠.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 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표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소급법 허용된다. 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니은번에 대법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딕체로 특별법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 판례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판례에서 세 번째 고딕체로 따라 읽어보세요. 부진정 소유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죠? 부진소유법 원래 허용되는데 고딕체로 쭉 내려서 고딕체로 진정소유법이죠. 진정소유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원칙이다. 뭐예요? 진정소유법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자, 이때 당시 국민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거나 또 법적 상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전두환 노태우의 신뢰이익 사익이잖아요. 이건 보호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의 당사 손실이 별로 없어. 니네들은 누릴 거 다 누렸다 이거지. 누릴 거 다 대통령 하면서 다 누렸잖아요. 그죠? 잠깐 좀 감옥 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국민들의 열망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다? 예외적으로 진정소유법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5.18 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형사처벌했던 그게 유명한 5.18 특별법 사건입니다.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사건인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쟁점 세 가지 중에 기껏 하나밖에 못했네요. 소송법 규정의 변경.
그냥 쭉쭉 내려가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후에 또 브레이크 타임 뒤에 문제풀이만 듣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 책에 문제집으로 따로 나와 있는 그걸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연관시켜서 다시 또 보충 설명도 하고 이때 설명하지 않고 넘어온 판례들 있죠. 그런 것들도 더 부연 설명되니까 겸사겸사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음 시간이 4시 반부터인가요? 4시 반부터 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